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서 매매 가격과 전세 가격의 성격을 말씀드렸습니다. 매매 가격은 미래 수요를 반영했는 가격이고 전세 가격은 현재 수요를 반영했는 가격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따라서 매매 가격이 오르면 전세 가격이 오를까 하는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실제로 매매 가격이 오른다고 해도 실제로 전세 가격은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내용을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은 전세 가격이 오르면 매매 가격이 오를까요? 자, 먼저 두 가지 경우를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매 가격이 10억이고 전세 가격이 7억인 아파트. 이 경우를 한번 생각해 봤을 때 10억과 7억 매매 가격과 전세 가격의 갭이 크죠, 그죠? 이렇게 갭이 큰 경우는 현재 수요와 인기보다 이 아파트가 고평가되어졌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거품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즉 전세 가격은 7억인데 매매 가격이 10억이라 하는 것은 현재의 어떤 그런 아파트의 가치보다 미래 가치가 더 높게 평가되어져 있는 그런 상태죠. 그죠? 그러면 어느 정도 거품이 끼어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자, 이럴 경우에는 전세 가격과 매매 가격과는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즉 전세 가격이 올라간다 해서 매매 가격이 동반 상승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히려 매매 가격이 하락하거나 매매 가격에 변화가 없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매매 가격이 10억이고 이에 대비해서 전세 가격이 9억이나 9억 5천, 즉 갭이 아주 작은 경우, 이럴 경우는 현재 수요와 인기보다 저평가되어졌다는 거죠. 현재 수요와 인기를 반영했는 가격이 전세 가격이라고 말씀드렸죠. 그죠? 그럼 현재 가치가 9억인데 이 미래를 봤을 때 이 가격은 10억이다 했을 때는 이 아파트는 저평가되어졌다는 거죠. 미래의 수요와 인기가 10억밖에 안 되죠. 그죠? 그러면 이 아파트는 실제 뭡니까? 12억, 13억짜리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매매 가격이 10억이면 이 매매 가격에는 전혀 어떻습니까? 거품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우리가 분석할 수 있다는 거죠. 따라서 전세 가격과 매매 가격은 상관관계가 있다는 거죠. 즉 전세 가격이 올라가면은 매매 가격도 동반 상승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물건이 바로 우리가 원하는 갭 투자의 대상이 되는 그러한 물건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이 금리와 최근의 금리 인하, 즉 금리의 변동, 즉 금리 인하와 이 부동산의 투자의 관점을 한번 봅시다. 특히 갭 투자의 관점에서 한번 살펴봅시다. 지금 갭 투자가 많이 어떻습니까? 문제점이 노출되어지고 있는데 갭 투자를 종용하는 소위 일부의 부동산 전문가라는 사람들은 이러한 논리를 펴니다. 잘 들어보시면은 이러한 논리가 사실 맞습니다. 이러한 논리가 틀렸다고는 얘기를 못합니다. 자, 한번 봅시다. 금리 인하 시, 자, 정부 정책이나 아파트의 어떤 새로운 공급 이런 것을 배제하고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자, 금리 인하를 했을 경우에는 임대인이 전세 자금 활용도는 낮아지죠. 그죠? 자, 임대인이, 집주인이 전세 보증금 받아놔도 이거 별로 활용할 수가 없습니다. 은행에 넣어봤자 은행 이자율이 낮기 때문에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죠. 따라서 어떻습니까? 임대인은 이 전세를 월세로 전환하고자 합니다. 그럼 전세 매물은 줄어들고 월세 매물은 늘어나겠죠. 그죠? 그러면 전세 매물이 줄어든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우리 임대차 시장에서 전세 공급은 감소한다는 겁니다. 전세 공급은 감소하는데 전세 자금 대출, 즉 금리가 인하했기 때문에 전세 자금 대출 금리도 역시 인하가 되어진다는 거죠. 따라서 임차인은 저금리로 전세 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전세를 훨씬 선호하죠. 다시 이 말은 전세 수요가 증가한다는 겁니다. 즉 전세 수요보다 공급이 훨씬 어떻습니까? 많죠, 그죠? 그러면 전세 가격이 상승하고 이 전세 가격의 상승이 매매가와 전세가의 갭을 축소시키죠, 그죠? 기존에 매매가가 있으면은
그럼 이 갭이 축소되어짐에 따라서 전세 가격의 상승함에 따라서 매매 가격을 동반 상승시킨다는 거죠. 그러면 금리가 인하되어졌을 때 전세 가격이 상승하고 매매 가격도 상승되어진다. 자, 이런 논리를 전개한다는 거죠. 맞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은 금리가 지금까지는 어떻습니까? 인상되어져 왔죠. 그죠? 미국 금리도 계속적으로 어떻습니까? 지금 올리고 거기에 따라서 이번 금리 인하가 생기기 전까지만 해도 금리가 또 인상되어지지 않았습니까? 그죠? 그러면 금리 인상 시는 과연 어떤 논리 전개를 펼까요? 한번 봅시다. 금리 인상 시는 우리가 높은 대출 이자를 부담해야 됩니다. 그죠? 집을 살려고 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쉽게 이 아파트나 주택을 구입을 못하겠죠. 그죠? 그러면 아파트 매매 수요가 감소합니다. 수요가 감소하니까 아파트 가격이 하락하죠. 그죠? 그럼 아파트 가격이 지금 계속 하락하는 시점에서는 아파트를 살라고 안 하고 뭘 합니까? 전세 들어와 살려고 하겠죠. 그죠? 아파트 누가 매매하려고 하겠습니까? 그죠? 지금 아파트 가격이 떨어지는데 어느 정도까지 떨어질지 아무도 지금 모르는 상태에서 아파트를 쉽게 구입하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 따라서 이 매매 수요하고 전세 수요하고를 비교했을 때는 어떻습니까? 전세 수요가 매매 수요보다 훨씬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전세 수요가 많다는 것은 다시 말해서 전세 가격이 상승한다는 거죠. 앞서 금리 인하 시와 마찬가지로 자, 이 전세 가격이 상승하면은 이 매매 가격과 전세 가격의 갭이 축소되어지고 또 이 갭 축소에 의해서 전세 가격의 상승에 동반해서 매매 가격이 상승한다는 거죠. 즉 아파트 가격 상승도 유도되어진다는 거죠. 왜냐하면은 이 전세 가격하고 집주인이 팔려고 내놓는 매도 가격하고 비교를 했을 때 전세 가격이 더 높거나 전세 가격하고 매도 가격하고 같을 때는 매도를 안 하려고 합니다. 그럼 언제 매도를 하려고 하느냐 하면은 전세 가격보다 매도 가격이 더 높을 때 매도를 하려고 하죠. 그죠? 왜 그럴까요? 자, 매도 시에는 양도소득세가 발생합니다. 그죠? 그런데 지금 금리 인상 시점에서는 매도를 해서 양도소득세를 부담할 바에는 이 전세금을 받아가지고 은행에 넣어놓기만 해도 높은 금리로서 자본이득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 전세 가격하고 매도 가격하고 비교해서 전세 가격하고 매도 가격이 전세 가격이 더 크거나 같을 때는 매도를 하려고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팔려는 가격이 전세 가격보다 월등하게 높을 때만 이 매물을 시장에서 매매를 한다는 거죠. 누가? 집주인이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자, 이렇게 우리 갭 투자자들의 어떤 논리는 이렇다는 거죠. 금리가 인상되나 인하되나 어떻습니까? 상승하는 거죠. 그죠? 매매 가격, 전세 가격이 올라가고 매매 가격도 상승한다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 이 금리 인상과 부동산 투자의 관련성을 살펴볼 때 매매 가격과 전세 가격의 상승과 하락은 이 금리 부분 가지고 해결이 되는 것도 아니고 정부 정책이라든지 공급 물량이라든지 금리라든지 개발 호재 등 수많은 외생 변수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 이러한 전세 가격, 매매 가격 이런 것들을 미리 예측하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역전세난이 일어날 것인가 일어나지 않을 것인가 전세 가격이 올라갈 것인가 떨어질 것인가 다음에 매매 가격이 올라갈 것인가 떨어질 것인가 이거 예측하는 것은 하나의 변수로서는 예측하기 어렵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무조건 우리 이런 갭 투자는 해서는 안 되느냐? 꼭 그런 관점에서는 봐서는 안 된다는 거죠. 지금까지 갭 투자의 문제점이 생기는 이유는 뭐냐 하면은 이 갭 투자를 활용해서 20채, 30채, 40채, 100채, 심지어는 뭐 600채까지 부동산을 사들이고 이런 투기를 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그럼 이 갭 투자를 투자의 관점에서, 건전한 투자의 관점에서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럼 그 투자의 관점에서 살펴보기 전에
앞서 말씀드린 갭 투자의 성공 요건을 한번 봅시다. 갭 투자는 성공하기 위해서는 매매 가격과 전세 가격의 갭이 작아야 된다는 거죠. 이게 첫 번째 원칙입니다. 매매 가격과 전세 가격의 갭이 크면은 이거는 실제로 갭 투자가 아니고 과거부터 있어 왔던 전세금을 안고 사는 게 되는 거기 때문에 이러한 투자로서의 어떤 그런 메리트는 없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두 번째, 이 전세 가격 상승이 매매 가격 상승을 유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따라서 항상 어떻습니까? 전세 수요가 풍부하고 전세 가격의 상승에 따라서 매매 가격의 상승이 유도되어질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이러한 물건을 찾기 위해서는 지역과 물건 선정이 아주 중요하다는 거죠. 따라서 이런 황금성과 안정성을 고려해야 된다는 거죠. 황금성이라 하는 것은 문제가 생겼을 때 언제든지 팔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리고 안정된 어떤 그런 전세 수요가 있고 또 전세 가격이 계속적으로 오를 수 있는 그런 위치의 물건, 그런 지역의 물건을 선정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는 겁니다. 따라서 산업단지가 존재하거나 학군, 교통 등 입지가 아주 양호한 지방도시의 소형 아파트가 이런 갭 투자의 가장 좋은 물건이다. 자,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왜냐하면은 이런 소형 아파트 투자가 훨씬 낫다는 것은 빌라나 오피스텔은 가격의 하락폭이 크고 이 시세 자체도 정확하게 우리가 파악하기가 사실 힘들기 때문에 이런 소형 아파트 투자가 훨씬 유리하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럼 이 갭 투자를 어떻게 부동산 투기가 아닌 투자에 접목을 해 볼 것인가 하는 거죠. 무주택자가 갭 투자로 주택을 구입한다는 거죠. 그죠? 이런 경우는 괜찮습니다. 갭 투자로서 이렇게 내가 무주택자로 있는데 지금 집이 없는 상태입니다. 그죠? 그래서 갭 투자로 이렇게 전세금을 안고 소형 아파트를 하나 구입하는 것, 이런 것은 괜찮다는 거죠. 또한 1가구 1주택자, 내가 지금 집이 있는 상태인데 조금 넓은 평수나 아니면 다른 아파트로 갈아타려고 할 때 이 갭 투자는 충분히 활용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럼 내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갭 투자로서 다른 아파트를 하나 샀을 경우에는 이거는 일시적인 1가구 2주택이 되겠죠. 그죠? 그러면 이 두 번째 주택은 2년이든 3년이든 4년이든 임대를 주고 그 임대 기간 동안에 내가 어떻습니까? 이 기존에 있는 아파트나 주택을 팔고 그 파는 금액을 가지고 어떻습니까? 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돌려주고 세입자가 나간 자리에 내가 어떻습니까? 들어와서 살면 되는 거죠. 그죠? 자, 이런 방법으로 활용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이런 방법으로 활용했을 때는 양도소득세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왜? 일시적 1가구 2주택이기 때문입니다. 그죠? 자, 이 조건이 되기 위해서는 종전주택, 내가 지금 1가구를 소유하고 있을 때 2년 이상 이 종전주택을 보유하고 있고 다음에 새로운 주택, 갭투자로 주택을 구입하죠. 그죠? 그리고 취득 이후에 3년 이내 종전주택을 처분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은 임대기간을 3년 동안 주고 3년 안에 내가 이걸 팔고 새로운 갭투자에서 사는 주택이나 아파트로 이렇게 이사를 들어가면 되죠. 그죠? 또 세 번째 조건은 종전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이 지난 후에 신규 주택을 취득해야 된다. 자, 요 세 조건만 가지면은 양도소득세도 면제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금리 인하와 부동산의 어떤 상관관계를 살펴보고 또 최근에 문제가 되어지고 있는 이러한 갭 투자, 이 갭 투자가 과연 지금 사회적인 어떤 문제점, 투기로서 지금 많은 문제점이 대두되어지고 있지만은 이 갭 투자를 건전한 어떤 투자의 전략으로서 활용할 수 없을까 하는 부분을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부동산 투자는 지금 시중에 뭐 수많은 부동산 책들이 나와 있고 부동산 전문가라는 분들이 많은 컨설팅을 해주고 또 고가의 컨설팅 비용을 지금 받고 있죠. 그죠? 자, 그런데 현혹되어지지 마시고 자기 책임 하에 내가 가장 잘 아는 지방 소도시에 살면은 그 소도시의 어떤 상황이나 실정을 사시는 분이 제일 잘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자기 책임하에 이렇게 갭 투자를 한번 해보는 것도 괜찮다는 말씀을 드리고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성 부동산 연구소였습니다.